안녕하세요. 절대값TV의 명품 PD 한PD입니다. 자, 우리 가게의 상황이 한계 상황까지 온 것 같아요. 드디어 10월 달에 대출 상황이 나왔는데 이제 마통까지 땡겨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통까지 땡겼을 때 뭐예요? 이제 한계 상황이 온 거죠. 그죠? 이제 뭐 생활비도 다 떨어지고 뭐 사업도 안 되고 자영업도 안 되고 뭐 이자는 계속 올라가고 독촉하고 그러니까 마이너스 통장 마통도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동안은 이제 작년에 이제 고금리가 됐을 때는 이제 마통도 갚아 나갔거든요. 갚아 나갔어요. 그러다가 23개월 만에 마통을 다시 쓰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10월에 은행 가계대출이 6.8조 증가했다. 이게 얼마만큼 증가했냐면 2년 가까이 감소세를 유지했던 기타 대출이 23개월 만에 전환해 가계부채 우려를 낳고 있고 이 금액이 계속 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그래서 지금 정부는 계속해서 가계 대출이 늘어나고 있으니까 이런 대책까지 내놓고 있어요. 지금 이제 DSR 가지고 대출을 규제를 하고 있잖아요. 대출 총액을 규제하고 있는데 그 DSR 규제를 범위를 좀 넓혀서 규제를 하겠다. 그래서 가계 대출을 줄이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부가 또 내놓은 대출이 이 정책이 또 뭐냐면 우리가 가계 대출을 갚으면 중도 상환 수수료를 내잖아요. 저도 최근에 제가 뭐 블로그에서 얘기했지만 저도 굉장히 많은 대출을 지금 받아놨고 그리고 갚아나가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저도 디레버리징을 하고 있어요. 돈이 있는 대로. 그러다 보면, 갚다 보면, 어떤 경우는 뭐, 조금 많이 갚을 때는, 중도 상환 수수료가 뭐, 100만 원 이상 나오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자, 근데 정부에서는 중도 상환 수수료를 한시 면제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뭐야, 이거. 빨리 빚을 갚아라. 라는 얘기예요. 빚을 갚아라. 응? 예, 그 얘기예요. 정부가 이런 대책까지 내놓고 있는 것은 지금 우리가 너무 가계빚이 GDP 대비 높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우리가 너무 많은 가계대출을 가지고 있으면 그게 통계 숫자로 나오잖아요. 자, 그걸 보고 외국인들이 한국에 투자를 안 해.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외국의 국가 그 신용등급을 평가하는 뭐 무디스라든지 스탠다드 푸어스인가요? 자, 그런 데서는 우리 국가 신용등급을 낮출 수 있다는 얘기야. 그렇기 때문에 가계대출을 낮추는 게 중요한데 가계대출이 낮아지고 있지 않다라는 게 정부의 근심거리가 되는 거죠. 자, 한국은행이 이제 매달 발표를 해요. 자, 우리가 한 8일 뭐 9일 요 정도에 발표하는 것 같아요. 그 매달 나오는 그 가계대출의 현황을 우리가 좀 매일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우리의 경제 체력이고 우리의 경제 피로도예요. 그죠? 뭐 이것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죠? 우리가 지금 뭐 너무 많은 대출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지금 가계에서 소비를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가계 대출이 계속 늘어난다라는 것은 결국 그 아픈 환자한테 계속해서 강한 뭐 독한 약을 쓴다고 할까요? 이제 그렇게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8일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을 보니까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지난 10월 말 기준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이 1086조 6천억, 한 달 전보다 6조 8천억이 늘었다. 많이 늘은 거죠. 그죠? 자, 어떤 부분에서 늘어나나 또 우리가 더 봐야 돼요. 은행권 가계대출은 지난 4월부터 7개월 연속 불어나고 있다. 이거 4월부터 언제예요? 이거 언제 특례보금자리로 막 풀어졌을 때죠. 그죠? 그래서 지난 8월에 6조 9천억. 자, 그때 8월에는 많이 늘었어요. 그때 8월에 집을 많이 샀거든요. 그죠? 뭐 그때 뭐 50년짜리 뭐 만기 대출 나오고 막 그랬잖아요. 자, 9월 달에 조금 줄어들었어요. 이때는 명절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줄어든 거예요. 명절이 있으니까. 4조 8천억. 그러다가 10월 달에 또 늘어난 거야. 10월 달에. 근데 이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사실 10월 달에 거래량이 많이 죽었거든요. 근데도 가계대출이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 주택담보대출에서 많이 늘어난 거거든요. 자, 어디서 늘어났을까요? 제 생각으로는 뭐 구축의 거래는 많이 안 됐으니까 뭐 그 부분은 뭐 많이 늘어난 게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입주하는 아파트, 그죠? 새로 입주하는 아파트. 얼마나 분양가가 세요? 그 들어갈 때 주택담보대출 받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에서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늘어나고 있는 거야. 안 그러면 입주를 못하니까 다 빚을 내서 집을 사고 있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빚 내서 집을 사고 있다. 자, 대출 상품별로 보니까 주택담보대출이 10월간에 5조 8천억. 만약에 이게 뭐 그냥 순수한 가계대출이 많이 늘어났다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진짜. 그나마 주택담보가 있으니까 이건 뭐 은행에 건전성이 있는 거지. 그냥 뭐 신용으로 나가는 대출이라고 하면 굉장한 문제가 있는 거죠. 자, 9월에 6조 1천억. 그때보다는 좀 줄었죠. 거래량이 줄었으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주담보대출 중에서도 신규 입주하는 아파트의 대출일 가능성이 많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반 신용대출 마이너스 통장이 한 기타 대출로 이게 잡히는데 한 1조 원 정도 늘었다는 거예요. 자, 기타 대출이 늘어났다는 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2021년 11월에 5천억이 늘어난 이후에 23개월 만에 처음이다. 그러니까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굉장히 자영업자들이 한계 상황에 와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마이너스 통장을 받는 거야. 그죠? 뭐 집세도 내야지, 가게도 운영해야지, 월급도 줘야지. 그러면서 늘어나고 있다. 자, 그러니까 11월, 12월에 기타 대출이 얼마나 늘어나는지가 바로 우리의 상황이다. 우리의 경제 상황이다. 라고 보시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이 기타 대출마저 줄일 수는 없잖아요. 정부가. 아무리 뭐 DSR 규제를 한다고 해도. 뭐 만약에 DSR 규제로 이 기타 대출도 줄였다 그러면 뭐 그냥 뭐 커다란 문제가 생기겠죠. 뭐 돈을 2금융권, 3금융권으로 가겠죠. 그죠? 아니면 사채업자한테 가든지. 자, 이런 문제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자, 정리하면 주담대가 5조 2천억 늘었고 기타 대출이 1조 1천억 늘었다. 자, 그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아파트 가격이 지금 상승을 계속 했잖아요. 데드캣 바운딩으로. 자, 가장 일찍 상승했던 데가 지역적으로 가장 먼저 빠졌던 곳이에요. 그게 이제 세종이에요, 세종. 자, 요즘 세종이 9개월 이래 하락 전환했다. 9개월 후에 하락 전환했다라는 건. 다른 데는 이제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는데, 아니면 상승의 강도가 낮아지고 있는데, 가장 먼저 올랐던 세종의 집값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자, 여기가 이제 스타트 끊었으니까, 뭐, 그 밖에 다른 지역들도 계속해서 이제 하락 전환이 나오겠죠. 다음 주, 다다음 주, 계속해서 하락 전환이 나오겠죠. 자,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자, 이제 집값이 폭락하기 시작했다. 그죠? 거래가 안 된다. 거래가 안 돼요. 거래가 안 되고, 중요한 거는 지금 우리 경제가 굉장히 침체 국면에 있다. 이 상황에서 뭐 집을 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다. 한계점 이르렀다. 라고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앞에서도 봤듯이 정부가 이제 더 이상 뭐 어떤 뭐 특례 대출 가지고 뭐 집값을 부양하거나 그러기도 쉽지 않아요. 이미 이제 신혼부부들, 아이 낳는 신혼부부들에 대한 대출, 그죠? 특별 대출, 뭐 그건 이미 발표났으니까 그 이상 하기도 어려워 사실, 그죠? 그렇게 보면 된다. 세종시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시간에 한번 특별하게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어쨌든 10월 들어 처음으로 전월 대비 0.031. 세종은 요즘 거래가 싹 죽었어요. 세종에서 집을 파시려는 분들은 예전에 가격 내놓으면 팔리질 않아. 그죠? 가격을 낮춰서 내놔야 빨리 팔릴 수 있어요. 또 극심한 또 침체기를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다가 요즘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이 저성장에 대한 얘기야. 대한민국의 그 경제 성장이 피크를 친 것 같다. 뭐 언젠가는 또 우리 대한민국 경제가 승천할 날이 있겠지만, 일단은 그동안 가파르게 올랐던 그 어떤 경제 성장률에 어떤 그 피크 신호가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추세적인 경제 성장률 하락이 보인다는 거예요. 추세가 보인다. 하락 추세가 보인다. 자, 1990년대에도 연평균 우리가 뭐 한참 뭐 진짜 어떤 신흥국가의 어떤 용이었잖아요. 그죠? 용.
연평균 7%, 그죠? 그랬던 것이 2000년대 4%, 2010년대 3%. 자, 2020년 들어와서 뭐 코비드 때 잠깐 2.1%뭐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자, 근데 지금은 1.78 그 정도죠. 자, 이게 추세로 보인다. 여러분, 경제 성장이 안 된다는 것은 뭐냐면 경기 침체가 온다는 거야. 그러면 많은 실업자들이 생기고 우리가 받았던 대출금을 상환하기 어려운 상황이 올 수 있다라는 거야. 그죠? 자, 아무리 집값이 올라가려고 해도 이 경제 체력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체력이 좋아야 되는 거야.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저성장으로 들어가기 시작했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경제 규모가 훨씬 큰 나라와 비교해봐도 한국의 성장률 하락세는 심상치 않다라는 거야. 자, 일본이 우리를 추월했다고 그러잖아. 우리가 맨날 일본 얘기했잖아요. 저성장한다고. 잃어버린 30년. 그죠? 그 일본이 2%, 그죠? 한국은 1.4%, 그죠? 자, 이 일본 1.4%면 우리도 잃어버린 30년으로 가는 거야. 우리도 잃어버린 30년. 그죠? 뭐 경제 전반 상황이 그렇잖아요. 그죠? 반도체 반토막 났어. 그죠? 자동차도 중국의 전기차에 계속 치이고 있어. 그죠? 그리고 뭐 기타 뭐 특별히 뭐 우리가 뭐 2차 전지도 뭐 전기차하고 맞물려서 돌아가는 거니까 특별히 이 세계 경제의 어떤 그 주도할 세계 경제의 탑 클래스에 있는 게 없다고 우리 경제로 보면. 그죠? 우리가 뭐 관광으로 먹고 사는 나라도 아니고, 그죠? 자원이 풍부한 나라도 아니고, 오직 수출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제 힘든 상황으로 가고 있다. 그게 우리 경제 성장률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